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면 공격 대신에 이란 경제를 붕괴시키는 경제 봉쇄로 일대 전환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봉쇄를 무기한 지속하고 이란의 지하 금융거래망과 글로벌 환전 시스템을 전면 차단하는 동시에 180%나 폭등한 이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켜 경제를 붕괴시키는 분노의 경제작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공격 대신에 경제봉쇄로 이란 경제를 붕괴시키는 분노의 경제작전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퓨리로 일대 전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내각의 핵심 강요들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대신에 경제봉쇄로 일대 전환하고 있음을 공개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We announced Operation Economic Fury, and for over a year, we have had maximum pressure on the Iranians. For as long as it takes, we will maintain this blockade, successful blockade. Are launching Operation Economic Fury as well, maximizing economic pressure. 스콧 베센트 채무장관은 전례 없는 미국의 이란 경제 봉쇄 조치들이 잇따라 단행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란에 대한 경제 고립화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트 헥세스 전쟁부 장관은 호르무스 해협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는 무기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미국의 새로운 분노의 경제작전에서는 첫째, 호르무스 해협에 대한 해상 봉쇄가 무기한 지속됩니다. 미군들은 곧 교대하는 조지 워싱턴호 항모전단과 20여 척의 군함으로 호르무스 해협을 봉쇄해 이란 항구에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스 해협으로는 지구촌 석유 수출의 20%나 통과하고 있어 유가급 등을 다시 초래하더라도 이란의 석유 수출과 생필품 공급선을 거의 전면 봉쇄하겠다는 압박카드로 해석됩니다. 둘째, 전례 없는 이란의 지하경제,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전면 차단하려는 것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하시장에서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최대한 막고 국제환전소 네트워크 이용도 차단하려 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이란 자금 거래선을 차단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이란과의 경제 거래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는 제3국 기관들에 대해서도 제재할 것으로 재무부는 내비치고 있습니다. 셋째, 이란이 현재 180%나 되는 역대급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 경제 봉쇄 조치로 이란 경제가 완전 붕괴될 것으로 미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예로 들면서 미국은 이제 로우키로 갈 것이라고 밝혀 이란 경제 봉쇄와 붕괴 작전으로 전환하고 이란의 백기투항을 기다릴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0.6% 감소했습니다. 대형 할인 행사가 6월로 앞당겨진 영향도 있지만 높은 생활비와 고용시장 둔화 속에 소비자들이 지출에 더욱 신중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소비 감소는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이어질 경우 기업 매출과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소비자들이 7월 들어 지갑을 다소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7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6% 감소했습니다. 0.1%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는 정반대 결과로 지난해 5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포함한 무점포 소매 판매가 2.2% 감소했고 자동차와 부품 판매도 1.8% 줄었습니다. 주유소 판매도 0.9% 감소했는데 이는 7월 초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의류 판매는 신학기 쇼핑 등의 영향으로 1.9% 증가했고 식당과 술집 매출도 0.5% 늘어 소비가 전반적으로 얼어붙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감소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일정 변경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통상 7월에 열리던 대규모 할인 행사가 올해는 6월로 앞당겨지면서 소비 일부가 한 달 먼저 발생했고 경쟁 업체들도 비슷한 시기에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미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 더욱 민감해지고 필요한 물건과 할인 상품을 골라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가격에 민감해지면 기업들도 가격을 계속 올리기가 어려워지고 할인과 가격 경쟁이 확대돼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완화된 가운데 소비까지 둔화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계속 약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소매업체와 제조업체의 매출이 줄고 결국 신규 채용 축소나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다시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고용시장까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둔화가 단순한 한 달간의 현상인지 경기 전반이 식고 있다는 신호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지표는 소비 열기가 진정되면서 물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될 경우 경기와 일자리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7월 미 CPI 소비자 물가가 연율로 3.4% 올라 소폭 진정됐지만 휘발유 값이 25% 급등하는 등 물가 불안이 여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급속 냉각된 데 이어 물가 불안 지표가 나와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올리거나 내리지 못하고 현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가 7월에 3.4%로 다소 진정됐으나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으로 인플레이션 위험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CPI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는 0.1% 올라간 반면에 전년보다는 3.4%로 0.1포인트 낮아졌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 4.2%까지 치솟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6월 3.5%로 대폭 진정됐고 7월에는 소폭 추가 둔화된 겁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6월 2.6%에서 7월에는 2.5%로 역시 소폭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연준 목표인 2%보다 훨씬 높은 것이고 이란 전쟁이 아직도 출구를 못 찾고 있어 극심한 유가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에서 휘발유는 전년보다 무려 24.6%나 급등하는 바람에 전체 에너지 가격도 14.7%나 오른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계산했습니다. 유가 급등 여파로 항공료도 7월에 25.5%나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의류는 3.9%, 렌트비는 2.9%, 의료비는 2.7% 각각 인상됐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2.7%, 외식 비용은 3.4%나 뛰어올랐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비록 4%에서 3%대 중반으로 진정됐으나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의 위기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 인플레이션 위험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가운데 7월 고용이 예기치 않게 마이너스 2만 3천 개 감소로 후퇴한 데 이어 7월 CPI가 3.4%로 여전히 높게 나와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동결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용 급속 냉각만 보면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은 물가 진정으로 올릴 필요까지는 없어져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 현재 3.50 내지 3.75%에서 동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 16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62%로 다시 올려잡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관세 무효 결정에 따라 미국 주요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환급금을 예상보다 빠르게 돌려받고 있습니다. 애플과 나이키, 아마존 등 대기업들의 실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들은 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거나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들은 자동으로 환급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혜택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기업마다 달라질 전망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기업들이 과거 납부했던 관세를 대규모로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S&P 500 기업 가운데 40곳 이상이 모두 96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금을 보고했고 이 가운데 최소 21억 달러는 이미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현재 미 관세 국경 보호청이 처리하고 있는 환급 신청 규모만 1,287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는 애플이 약 2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나이키가 9억 8,600만 달러, 페덱스 약 8억 달러, 아마존 6억 4천만 달러, GM이 5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애플은 관세 환급으로 최근 분기 주당 순이익이 11센트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분기 이익의 약 5%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돌려받은 돈이 실제 물건을 구매하면서 관세 부담을 떠안았던 고객들에게 돌아오느냐입니다. 관세는 수입업체가 정부에 직접 납부하지만 기업이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했다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일부 부담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환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업체이기 때문에 당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던 소비자에게 정부가 직접 돈을 돌려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페덱스는 약 8억 달러를 화주와 소비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코스코도 관세 비용을 부담한 고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개별 환급 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환급금 제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는 직접 환급 수표를 받기보다는 제품 가격 인하나 환불 등의 형태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당 부분이 기업의 이익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환급은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빠르게 수십억 달러를 돌려받고 있지만 제품 가격을 통해 관세 부담을 나눠줬던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는 각 기업의 선택에 달린 상황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가 2분기에 1조 8,771억 달러로 1분기보다 13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냉각에 따른 모기지가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동차 할부와 신용카드 빚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 모기지와 전체 부채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할부와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 미국민들의 가계빚은 더 무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40조 달러를 목전에 든 국가부채와 20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 등 통제불능의 쌍둥이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미국민 가계부채는 2분기 현재 18조 8,77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례적으로 1분기보다 130억 달러 0.1%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그러나 미국민 가계부채 소폭 감소는 주택모기지 총액이 2분기에 급감했기 때문이어서 미국민들의 빚더미 무게가 가벼워진 것으로 해석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모기지는 2분기에 13조 1,170억 달러로 1분기보다 무려 740억 달러나 급감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주택시장이 해빙되지 못하고 정체 또는 냉각돼 있다는 뜻이어서 미국민들을 안도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가계부채는 자동차 할부로 1조 7,130억 달러를 기록해 1분기보다 280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많은 가계부채는 학자융자금으로 1조 6,510억 달러로 1분기보다 70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학자융자금 제도에서 상환유예와 이자율 할인, 탕감 등 각종 혜택이 사라지면서 학자융자금을 이용하는 미국민들이 주춤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분기의 신용카드 사용빚은 1조 2,630억 달러로 1분기보다 210억 달러나 급증했습니다. 미국민 가정에서는 올 2분기에 주택시장 냉각으로 모기지 빚은 줄어들었고 학자융자금도 주춤해져 감소해서 전체 가계부채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민 가계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는 자동차 할부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분기에 280억 달러와 210억 달러나 급증해 가계부채 빚더미가 가중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직접 부담하고 있는 가계부채 18조 8,771억 달러뿐만 아니라 국가부채가 8월 11일 현재 39조 8,500억 달러이므로 1인당 11만 5,700달러씩 부담해야 하는
쌍둥이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학자 융자금을 받고 있는 4,200만 명의 절반인 결혼 부부들이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월 상환금이 급등하는 메리지 페널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하면 학자 융자금 상환금도 약 2배 오르기 때문에 싱글처럼 별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럴 경우 감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BBB법에 따라 새로 도입한 학자 융자금 상환 프로그램 중에서 스탠다드 플랜과 소득 기반을 통합한 랩플랜 등 두 가지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랩플랜을 선택해 월 상환금을 내면 결혼 부부들이 메리지 페널티로 상환금이 급등하는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학자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4,200만 명의 1조 6천억 달러 규모이고 그중에서 대략 절반은 결혼한 부부여서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부부 중 부인이 11만 달러의 융자 빚을 갖고 있고 연소득은 5만 달러이며 남편은 학자 융자금이 없고 7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때 세금 보고를 조인트 공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하느냐에 따라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부부 연소득이 12만 달러가 되며 부인의 월 상환금은 730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하면 부인의 월 상환금이 146달러가 돼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례로 부인의 융자빚과 연소득은 같고 남편이 학자 융자금을 7만 5천 달러를 갖고 있을 경우 공동 파일하면 부부의 월 상환금이 730달러가 됩니다. 소득 기반으로 산정하면 부인은 월 430달러, 남편은 296달러를 내야 해서 이를 합하면 730달러가 됩니다. 이에 비해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하면 월 상환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별도 세금 보고를 하면 이들 부부의 월 학자 융자금 상환액은 459달러가 됩니다. 부인의 월 상환금이 소득이 낮아 146달러이고 남편은 313달러가 돼서 이를 합하면 월 459달러를 상환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부부가 월 상환금이 730달러인 반면 별도 세금 보고하면 459달러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혼 부부가 벌금을 내는 메리지 페널티로 불리고 있습니다. 메리지 페널티는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에서 발생해 워싱턴 정치권에서 큰 이슈가 된 바 있으며 그 페널티를 없애주는 조치를 취해 불만이 없어졌다가 학자 융자금 상환에서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4,200만 명 중에 대략 절반인 2천만 명 이상이 세금 보고를 할 때 공동 세금 보고 대신 별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별도 세금 보고 시에는 학자 융자금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으나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 시 감세 조치와 은퇴저축 불입한도 등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CNBC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전쟁 방식이 값비싼 무기 중심에서 저렴한 드론을 대량으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설립 3년 만에 기업 가치 25억 달러로 성장한 방산 드론 업체 네로스는 미 국방부와 대규모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는데요. 이 같은 변화는 미국 국방 예산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일자리, 관련 기술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방산 시장에서 작고 저렴한 드론이 전투기와 미사일 못지않은 핵심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방산 드론 스타트업 네로스 테크놀로지스는 최근 2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가 25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네로스는 지난달 국방부와 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공격용 드론 아처를 대량 생산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간 6만 5천 대 수준인 아처 생산 능력을 2028년까지 연간 100만 대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회사는 공격용 드론뿐 아니라 적의 드론을 공중에서 파괴하는 요격 드론 밴딧과 GPS가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AI 드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값싼 드론을 값비싼 미사일로 계속 요격하는 기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을 대량 생산해 공격과 방어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쟁의 경제성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국방비의 사용처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드론 한 대의 가격은 기존 첨단 무기보다 저렴하지만
수십만 대를 생산하고 AI와 통신 시스템, 생산 시설까지 구축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대신 값비싼 무기만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방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론 생산이 늘어나면 기체 제조뿐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카메라와 센서, 통신 장비, AI 소프트웨어 등 미국 내 관련 기업들의 수요와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발전한 자율 비행과 GPS 없이 이동하는 기술이 향후 물류와 재난 대응, 시설 점검 등 민간 드론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값싸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드론이 빠르게 보급될수록 공항과 주요 시설의 보안이나 불법 드론 대응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네로스의 급성장은 한 스타트업의 성공을 넘어 미국의 전쟁 방식이 고가무기 중심에서 AI를 활용한 저가 드론의 대량 생산과 운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오늘 11월 선거를 앞두고 AI로 만든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가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짜 선거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거나 투표소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등을 가정한 모의 대응 훈련까지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선거 관련 영상과 정보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인공지능 딥페이크를 이용한 각종 선거방해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훈련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마크 워너, 애덤 시프 등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선거 관련 단체, 선거법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에서는 실제 선거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상 상황이 제시됐습니다.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AI 딥페이크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작 영상이라고 확인한 뒤에도 허위 정보가 계속 퍼지고 선거 관계자들에게 살해 위협이 가해지거나 무장한 사람들이 투표소에 나타나는 상황까지 가정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훈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권자 명부 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예산 지원 중단을 경고하거나 연방요원과 주방위군이 투표소에 배치되는 상황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됐습니다. 민주당이 이 같은 훈련에 나선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선거 관련 발언과 정책을 둘러싼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인 2억 2천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회의 우표 투표 금지와 유권자 신원 확인 요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보다 엄격한 신원 확인 등이 선거의 신뢰성과 보안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민주당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선거 관련 단체 측은 다양한 상황을 미리 가정해 대응 과정의 허점을 찾고 기관과 관계자들의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반 유권자가 실제 정치인의 영상과 정교하게 조작된 영상을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충격적인 영상이나 음성이 소셜미디어에 등장할 경우 곧바로 공유하기보다는 언론 보도나 선거 당국 등 여러 출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후보들의 정책과 지지율뿐 아니라 AI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능력 역시 선거의 신뢰성을 지키는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사상 첫 한국계 미국 주지사에 도전했던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0.4%포인트 차이로 패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인 홍 후보는 젊은 층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결국 당 주류의 지지를 받은 중도 성향의 데이비드 크롤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진보와 중도 진영의 노선 경쟁을 보여준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 하원 의원이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개표가 98% 진행된 가운데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이 39.8%,
홍 후보가 39.4%를 얻어 불과 0.4%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홍 후보는 경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며 사상 첫 한국계 미국 주지사 탄생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홍 후보는 전문 셰프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위스콘신 주의의 역사상 첫 아시아계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자신을 한국 이민자 가정의 딸이자 싱글맘, 세입자라고 소개하며 무상 보육과 최저임금 인상, 공교육 재정 확대, 고소득층과 대기업 증세 등 진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전기요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할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신규 건설을 유예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대학가의 젊은 유권자와 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었지만 동시에 보수 진영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 후보의 과거 추수감사절 관련 발언과 경찰 예산 삭감 주장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주류는 11월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며 중도 성향인 크롤리 후보를 지원했고 결국 크롤리가 초접전 끝에 후보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한인 정치인의 아쉬운 석패를 넘어 민주당 내부의 중도파와 진보파 간 노선 경쟁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민주사회주의 성향 정치인들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홍 후보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인 홍 후보가 대표적인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 당 주류 후보와 0.4%포인트 차이의 승부를 펼쳤다는 점은 민주당 내부의 진보 성향 지지세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게 진보적인 후보를 내세울 경우 본선에서 중도층이 이탈해 공화당 후보에게 패할 수 있다는 민주당 유권자의 우려와 견제 심리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선은 민주사회주의 진영이 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동시에 실제 후보 선택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중시하는 중도, 온건파의 힘도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